안녕하세요. 보컬음악 작편곡법 3주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곡 쓰는 작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3주차 수업 전에 제가 2주차 때 올려드린 두 개의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1, 2로 나눠져 있었고 1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면서도 전반적인 코드 이론이 담겨 있을 거고 2에서는 모달리티라던가 이제 스케일 이론들이 조금 담겨 있는데 2는 한 중반까지만 이해하셔도 뒷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1은 반드시 다 이해하셔야지 1을 다 이해하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곡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 이제 모르는 용어가 나온다거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은 항상 질문을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코드가 뭐지? 코드 구성음이 어떻게 되지? G 메이저가 무슨 말이지?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영상, 제가 2주차 때 걸어드렸던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코드 이론, 텐션 이론, 스케일 이론 등을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오실 것을 권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컬 음악을 쓰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작곡이든 편곡이든 항상 그 곡의 캐릭터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곡의 캐릭터를 살리려면 뭘 파악해야 되느냐, 어떤 용도와 목적인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필 받아서 쓰고 싶어서 썼어. 이건 그냥 순수 예술이라고 했죠. 우리가 쓰는 실용음악, 실제 용도가 있는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도와 목적인가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 목적에 잘 부합하는 그 용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곡을 쓰셔야 말하자면 좋은 곡이 탄생하는 거예요. 내 개성을 잔뜩 담아서 심도 있게 곡을 썼는데 이 곡이 쓰여야 되는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곡이겠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쓰는 음악이 실용음악이어서 그래요. 실제 용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냐? 일단 레코딩용인가 라이브용인가로 간단하게 나눠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알 수 있어요. 레코딩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는 스튜디오 레코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이크 앞에서 녹음 부스에 들어가서 가수가 노래를 녹음하는, 혼자서 녹음할 수도 있고 떼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스튜디오 안에서 녹음하는 이 그림,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될지 아시겠죠? 바깥쪽에 프로듀서가 앉아있을 거고 엔지니어링 기사가 앉아있을 거고 안쪽에서 보컬의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끊고 다시 갈 수 있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만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부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살려두고 뒷부분을 다시 가다듬은 다음에 얼마든지 오버더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스튜디오 레코딩이라는 환경. 라이브는 대표적으로 뮤지컬을 들 수 있겠죠. 뮤지컬은 공연이 시작되면서부터 끝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쉴 수 없어요. 중간에 노래 좀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 용도에 맞는 음악과 레코딩 용도에 맞는 음악 반드시 두 개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로 나눠보면 이 두 가지의 용도와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레코딩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써도 되고 라이브용이기 때문에 쉽게 써야 될까요? 모든 난이도는 연주자의 테크닉, 실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와 이거 부르기 어려운데? 라고 했던 것도 어떤 연주자를 만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난이도는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라이브로 계속 부르는 곡이 그 부르는 가수의 최고 음역대에 있는 곡들로 한 번 딱 지르면 체력이 소진되는 그런 곡들을 계속 부르는 건 좀 힘들겠죠. 그래도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고음이 등장할 수 있고 또 그 고음을 충실하게 1시간 반 동안 공연을 하는 동안 연주자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 난이도는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무슨 차이가 또 있을까요? 일단 스튜디오 레코딩에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팝 음악은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곡이에요. 우리가 음원을 들었을 때 눈을 감고 음원을 들으면
음악에서 느껴지는 MR 사운드, 어떻게 편곡이 되어 있는가, 보컬의 목소리, 보컬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가, 음악으로만 이 곡을 순수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지 아트인 뮤지컬은 다르죠. 물론 뮤지컬 넘버들도 눈 감고 얼마든지 들어서 감동받을 수 있지만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비주얼이 합쳐져 있는 예술 형태예요. 이 비주얼 안에는 미술도 있을 거고 스테이지, 미정센이라고 말하는 무대 디자인, 배우들의 춤, 혹은 어떤 연출적인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겠죠. 그러니까 음악을 쓸 때는 이러한 연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비주얼을 갖는가, 이걸 생각해서 곡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뮤지컬 곡은 이런 연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곡이 그 연출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화려함이 늘 있어야 될까. 뮤지컬도 얼마든지 이런 낭독식 뮤지컬이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무대에 앞에 보면대를 놓고 그냥 낭송하듯 그걸 이끌어가는, 쇼케이스에서 주로 선보였던 게 형식이 좀 독특하니까 요즘은 그냥 아예 낭독식 뮤지컬도 또 하나의 형식으로 많이 공연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뮤지컬 안에서도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다양한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뮤지컬 음악이라고 이런 비주얼을 확 살려주는 브로드웨이 쇼튠 같은 이런 음악일 필요는 없는 거겠죠. 이 두 양쪽 다 어쨌든 음악으로 정면 승부를 하던, 음악과 비주얼이 합쳐지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건 제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가사 전달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가사 전달이 중요하지 않다, 가사가 없다, 연주곡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컬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를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보컬 음악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가사는 보통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전달되면 그 전달하는 사람의 감성이 전달되게 돼요. 이 모든 보컬곡은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감성, 하나의 발화자,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의 팝 음악, 혼자서 전달하는 음악. 듀엣이라면 두 명이 되지만 그 두 개의 스피커가 투 스피커가 아니라 두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발화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싱어라고 안 써놓고 스피커라고 써놓은 게 그냥 정말 그 여러분들 집에 있는 스피커, 그 스피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사운드를 듣는 일 방향, 단 방향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뮤지컬은 어떨까요? 여기 여러 명이 나오니까 매니 스피커일까요? 여기는 세 명이 있으니까 세 개 스피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떼창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 스피커입니다. 뮤지컬을 잘 보면 보통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노래를 불러요. 이게 범위가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게 뮤지컬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니 스피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명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 원 스피커의 노래들이 가깝게 병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팝 음악은 이 한 사람이 3분 동안 그걸 이끌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3분 안에서 이 사람이 10초, 이 사람이 10초 했다가 이 사람이 30초, 다시 이 사람이 10초, 이런 식으로 메시지 전달을 바로바로 이어서 병치돼서, 그래서 이 남자에서 여자로 넘어갈 때 사운드가 달라지고 조성이 달라지고 혹은 반주 형태가 달라지는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 뮤지컬 곡 보면 되게 귀에 싹 잘 들어오는 넘버가 있는 반면 뭐가 되게 많아서 무슨 노래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전환점들이 심해가지고 좀 조잡하게 들리는, 너무 복잡하게 들리는 이런 곡들 있죠. 이런 곡들이 원 스피커라는 개념을 조금 놓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노래는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모션, 그 다음에 단방향성, 하나의 스피커로 전달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게 아주 가깝게 배치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화를 이뤄야 되고 그 조화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보컬 음악의 가사의 중요성, 관점이에요. 대표적으로 팝 음악에 나오는 가사와 뮤지컬에 나오는 가사를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라는 가사예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 당신의 창 가까이에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듣는 가사의 내용이죠. 어떤가요? 무슨 특징이 보이나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있나요? 컨텍스트라고 말하는 앞뒤 문맥상 지금이 어느 시점이고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며 지금 뭐 어느 곳에 있고 이런 디테일한 인포메이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물론 아닌 가요 가사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사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은 갖고 있지 않아요. 표현한다면 간결한 방식으로 짧고 혹은 요약된 버전으로 발화자, 싱어가 이제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를 가장 간략한 방법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작사가들 인터뷰하는 내용 보면 가사라는 건 하나의 스토리텔링인데 가장 짧은 글의 형태로 가장 명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게 뭐 작사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어떤 걸 떠올려야 되는가.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의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명확한 묘사보다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반면 뮤지컬 곡으로 와보면 또 역시 모든 뮤지컬 넘버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와보면 그래서 여기가 그곳이네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버린 나라 한국. 어릴 적 난 모든 부모 아기들은 공항에서 태어난다 생각했어. 부모들이 기다리면 포대기에 싼 아기들이 하나씩 배달되지. 그럼 부모들은 감격해서 기념사진 찍고 아기를 품에 안고 집에 데려가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동생으로 만들지. 난 에어포트 베이비, 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배달됐어. 어렸을 적 난 내가 가족처럼 친구처럼 백인인 줄 알았어. 내 가족처럼. 매일 아침 거울 보면 뭔가 다른 내 모습이 우두커니 서 있지. 왜 내 눈은 이렇게 작아? 내 코는 이렇게 낮아? 머리칼 피부 왜 나만 다를까?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짝꿍 마이클이 말했어. 넌 짱깨니까. 어떤가요?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에어포트 베이비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가 그곳이네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버린 나라. 이 사람 대충 공항에 도착한 것 같죠. 그래서 엄마의 나라 드디어 도착했어. 이 길을 따라가면 돼.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스토리 맥락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죠. 더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포메이션이 꼭 이모션과 동일한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달됐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니까 알아들으면 그만이야.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음악을 듣고도 얼마든지 이 반편지를 듣는 것처럼 은유적인 표현들을 느낄 수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하나의 스토리로 와닿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곡이냐에 따라서 가사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스타일을 이해해야 되고
작사가들은 마음이 열려있기도 하지만 누가 자기 글 건드리는 거 싫어해요. 음악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곡 쓰고 누군가가 가사 쓰는데 여기 멜로디 안 좋으니까 고치죠. 이러면 되게 슬퍼요. 이 컨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텍스트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의문은 뭐냐? 선생님, 어떤 작곡가들 보니까 곡을 먼저 쓰고 다음에 가사를 쓰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그들의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저는 항상 가사가 먼저 있고 이 가사를 어떤 음악으로 표현해야 되지? 어떤 선율로 담아야 되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건 작곡가들의 개성이에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정말 디퍼런트죠.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고전부터 봐왔을 때, 클래시컬한 음악부터 봐왔을 때 음악에 텍스트를 붙이는 작업보다 텍스트에 음악을 붙이는 작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사 얘기를 먼저 해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양도 다르고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죠. 난 중국에서 왔나요? 넌 중국이 아니라 코리아에서 왔단다. 코리아가 어디죠? 네가 태어난 나라. 근데 왜 미국에 왔죠? 우리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지? 궁금한 나에게 답을 준 건 또 마이클이었다. 네 엄마가 널 버렸거든. 사람이라면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어디서 왜 태어났는지. 나이 들면 옅어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갔어. 결국 찾아낸 건 이방설 그리고 엄마 이름과 주소. 담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다르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난 에어포트 베이비 몇 개의 문장 빼고는 반복되는 거 없이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갑니다. 뮤지컬 곡은 대부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집중을 해요. 대중가요는 어떻죠?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팝 음악에서 가사가 매번 verse마다 매번 코러스마다 클라이막스마다 바뀌면 뭐 그것 또한 매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효과가 없을 거예요. 반복함으로 해서 그 멜로디가 갖고 있는 감성을 충분하게 전달해주고 브릿지 같은 부분에서 한번 가사가 확 바뀌었다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조금 가사가 바뀌면서 등장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팝 음악에는 어쩔 수 없이 가사의 반복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반복구를 우리가 리프레인이라고 합니다. 리프레인이란 뜻 자체가 바로 반복이란 뜻이에요. 반복이 있다, 없다는 것도 차이일 텐데 이 두 곡 다 약 4분 정도의 곡이에요. 가사가 길다고 곡이 길거나 가사가 심플하다고 곡이 짧은 게 아니라 둘 다 음악으로서의 양은 똑같아요. 근데 가사의 인포메이션이 전혀 다르죠. 이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팝 음악의 가사와 뮤지컬의 가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딱 받으시면 먼저 가사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분석이라고 써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사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 가사와 어울리는 선율은 어떤 걸까? 이 가사를 잘 전달하려면 어떤 리듬 형태들을 써야 될까? 이 가사와 어울리는 화성의 색채, 코드 프로그레션은 뭐가 있을까? 이 가사, 텍스트만이 가진 스피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리듬감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도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리듬이 있죠. 각 나라마다, 각 언어마다 고유한 리듬감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의 멜로디에 일본어 가사를 붙인다거나 일본어 노래에 우리말 가사 붙이면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팝송을 한국말로 개사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모음이 만들어지는 단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스트라이크 이렇게 가사를 한 음절씩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라이크는 모음이 하나예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5개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팝송에서는
스트라이크는 한 음에 쓰일 수 있는,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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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팝송을 부르면 좀 더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왜 그러냐면 리드미컬한 뉘앙스가 훨씬 더 팝송에서 많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한 음절씩 가기 때문에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I love you 5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는 I love you 2개로 간다거나 I love you 하나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나는 사랑해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알파벳 어권이 갖고 있는 리에종, 연음 이런 규칙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리듬의 뉘앙스가 만들어져요. 뮤지컬에도 외국어, 그러니까 오리지널 뮤지컬이 있고 라이센스 뮤지컬이 있어요. 오리지널 뮤지컬은 외국, 예를 들어 캐츠가 내한을 한다. 그럼 그냥 오리지널 뮤지컬이 오는 거고, 라이센스 뮤지컬은 캐츠의 판권을 사와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뮤지컬입니다. 라이센스 뮤지컬 공연 보면 원작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언어 들을 때 되게 어색해요. 제가 가장 들을 때 어색한 게 노트르담 드 파리예요. 노트르담 드 파리는 제가 불어 공부할 때, 프랑스에서 불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봤던 뮤지컬이어서 그 어떤 불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리듬 형태, 이 어감에 익숙한데 이거를 한국어로 바꿔놓으니까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이렇게 뭔가 한 음절씩 딱딱 떨어지는 가사가 너무 이제 어색하죠.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사와 선율이 어떠한 텍스트의 리듬 형태로 붙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가사를 뭐 소리내서도 읽어보시고 내가 늘 읽는 방식 혹은 뭐 누군가를 이미테이션 숙련해가지고 읽어보시면서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적인 리듬감 그리고 항상 프레이즈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곳이는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버린 나라 어릴 적 부모님은 이렇게 한 숨표 없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곳이네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버린 나라 한국. 굳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도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버린 나라 한국 이렇게 읽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버린 나라 한국. 부자연스럽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는 프레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음악도 그 프레이즈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 뮤지컬 보면 모든 가사를 다 한 선율 안에 넣기 위해서 되게 어색한 멜로디를 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동생으로 만들지라는 가사가 있다면 동생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충분한 팝 음악에서는 그렇게 끝날 텐데 만들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생으로 만들지 이런 식으로 뒤를 느린다거나 리듬을 막 쪼갠다거나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만약 작사가랑 소통이 잘 된다면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춰서 끊읍시다. 작사를 조금만 바꾸죠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이제 생각해 보셔야겠죠. 첫 번째가 가사 분석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가사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리듬감, 프레이즈 찾으시고 어떤 선율, 어떤 리듬, 어떤 화성, 음악의 3요소가 부합돼야, 융합돼야 이 가사가 잘 전달되는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음역에 맞는 키 설정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간단하게 남자가 부를 거냐, 여자가 부를 거냐, 혹은 같이 부를 거냐. 여러분들이 쓰시는 보컬 음악은 이 싱어의 가능성을 내가 극대화시켜서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곡을 만들겠다. 물론 그게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 곡이 쓰이는 곳에 그 캐릭터에 맞는 곡을 쓰면 돼요. 저음이 필요할 땐 저음, 고음이 필요할 땐 고음. 그냥 읍조리도 부르려면 중간 음역대. 최고 음역이 어디까지 올라가시죠? 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 음을 중심으로 곡을 써서 이 가수의 극단적인 가능성을 뽑아내는 게 말하자면 보컬곡을 쓰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역대를 바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곡은 일단 C 키로 쓰고 나중에 이조시키면 되지
이조가 반음이나 장 2도까지는 그래도 유사한데 이게 단 3도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곡 느낌이 확 달라져요. 제가 지금 예제로 가져온 곡이 그대네오입니다. 뒤로 더 치면 유튜브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어서 이 사운드 원키의 사운드예요. 근데 제가 이 사운드를 곡은 만들어 놓고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내릴까? 라고 해서 느낌이 전혀 달라지죠. 이조는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키가 있지만 막상 싱어가 불렀더니 한 음만 더 높이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조가 적당히 돼야지 너무 많이 되면 곡 느낌이 확 달라져요. 가장 까다로울 때는 MR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는 이제 최저음이 E까지 날 수 있고 D 튜닝을 하면 D까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삼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E를 써놨는데 그러면 C샵을 낼 수 없으니까 C샵을 다 한 옥타브 위로 올려야겠죠. 느낌 달라져요. 드럼의 소스를 찾습니다. 어떤 키에 맞춰서 어울리는 드럼을 찾았어요. 드럼은 음정이 있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운드에는 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키에서 드럼 사운드를 찾아놔서 그게 딱 맞는다고 느꼈다면 다른 애들 사운드가 올라가면 약간 드럼도 이질감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느낌이 달라져요. 원곡의 느낌에서 이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달라집니다. 절대음이신 분들은 훨씬 더 민감하게 느껴요. 그래서 적정한 키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남성의 고음은 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성의 고음은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셋업해 두세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대네오에서 아이유와 성시경이 부르는 이 멜로디가 남녀가 부르는 가장 자연스럽게 잘 부를 수 있는 높은 고음이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첫 번째 멜로디입니다. 물론 남자는 여기에서 미파솔까지 쉽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 부르고요. 여자는 도에서 한 장 2도까지는 보편적으로 다 부르고 높이 부르면 역시 3도 위까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한 3도 정도, 마이너스 한 2도 정도를 항상 갖고 계시면 되는데 이 근처에 오면 이제 멜로디 쓰는데 좀 긴장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레코딩하는 음악이고 내가 낼 수 있는 음역대에서 가장 높은 음을 한두 번 내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주면 되는 곡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런 곡을 1시간 반 동안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내내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음을 사용하셔서 이 보컬리스트의 그 체력의 한계를 빨리 소진할 수 있는 곡들은 조금 뒤쪽으로 몰거나 아니면 그 곡을 쓰고 한참 동안 쉬는 대사가 있거나 다른 배우들이 노래하는 곡들로 배려를 해줘야겠죠. 남성 고음이 E5, 여기서 E5라고 쓴 건 이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들 C가 C4예요. 그 위의 음이 D4, E4, F4, G4, A4, B4, 그 다음에 C5, D5, E5예요. 남성의 고음 E5, 여성의 고음 C5. 이건 우리가 클래식 음악에서 자주 보이는 클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프라노 클래프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트래블, 소울 클랩이라고 말하는 G 클랩의 미 자리에 도를 갖고 있어요. 그 위로 3도가 올라간 채 이렇게 되죠. 3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3도 낮은 음역대란 얘기예요. 낮은 음역대를 쓰다 보니까 이 오선지에서 벗어나는 음들이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는 음들 많이 쓰면 악보 읽기 힘들죠. 그래서 조표가 바뀌는 거예요. 클래프가. 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안을 충분히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선지 안에 머무는 거고
메조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얘가 도면 도, 시, 라가 되겠죠. 이 자리가. 라시도레 미파솔라가 가장 잘 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알토 같은 경우는 도, 시, 라, 솔, 파. 파솔라시 도레미파가 제일 잘 난다는 얘기고, 테너 같은 경우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레미파솔라시 도레. 바리톤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시, 도, 레미, 파솔라시가 제일 잘 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보통 노래 잘한다, 고음 잘 난다는 사람이 여자가 소프라노예요. 그리고 고음은 안 올라가지만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알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고음 잘 울리는 남자, 테너. 그리고 보통의 남자들은 바리톤의 음역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남녀 듀엣곡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화음을 만드셔야 돼요. 선율을 먼저 썼습니다. 화음을 입혀야 돼요. 어떻게 입히시겠어요? 남자가 소를 부릅니다. 여자가 3도 위에 C를 부르도록 할까요? C 메이저에서? 아니면 3도 밑에 미를 부르도록 할까요? 솔이란 멜로디가 있어요. C로 화성을 쌓을 때 얘를 여자로 줘서 3도 위가 좋을까요? 3도 아래를 여자가 부르는 게 좋을까요? 선택의 문제지만 만약 여자가 3도 위로 불렀다. 그럼 멜로디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여성 고음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죠. 그래서 보통 남성이 상위 파트를 부르고 여자가 그 아래로 3도 혹은 6도로 화성을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 남자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자의 목소리는 기보된 음보다 한 옥타브 위로 소리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의 음색 자체가 그렇게 한 옥타브 위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피아노로 치면 이게 성시경이 부르는, 남자 파트가 부르는 선율이에요. 여자 파트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실제 사운드는 어떻게 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가 한 옥타브 위로, 그러면 3도가 뒤집어졌으니까 도가 한 옥타브 위로 가니까 효과는 어떻게 나죠? 6도 사운드가 나게 되죠. 여기 6도 사운드는 한 옥타브 위로 소리 나면 3도 사운드. 그래서 제가 이 곡 원곡을 지금 여기서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저작권 때문에. 여기 들어보시면 이렇게 3도로 쌓여있는 곳하고 이렇게 6도로 쌓여있는 곳하고 코드 색채가 확 달라지는 걸 딱 캐치하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가 들어왔던 보편적인 안정적인 화성 화성 배치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사운드가 바뀌게 되면 얘가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약간의 느낌이 확 다르죠. 이 곡 앞에서부터 한번 중요한 음들만 쳐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한 2가지 정도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음만 치는 건 선율 때문에 저작권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어서
자연스럽나요? 뭔가 이상하다. 혹시 캐치되는 거 있으신가요? 이 부분 악보 제대로 그려져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멜로디 어떠세요? 마이너 코드에서 보통 플랫 9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E 마이너 7이 있다면 거기에 파라는 멜로디는 썩 어울리는 멜로디가 아닙니다. 설령 정말 악보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몇 가지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코드 한번 보시면 이 코드가 진짜 원하는 코드가 뭘까요? B-7 flat 5 D minor per E. 이 코드 치실 때 D minor per E다. 왼손은 미에, 오른손은 D minor. 이 코드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죠? 얘예요. 원래 E7인데 E7에서 D가 7음 D 마이너니까 레파라겠죠. 파가 9, 라가 서스4. 그래서 여기 있는 화성의 색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E7 코드인데 플랫 9, 11이 쓰여있는 도미넌트 7 코드라고 생각하고 치셔야 문제가 없어요. E 마이너가 중요한가 보다 라고 해서 E 마이너 사운드를 여기서 내시면 앞쪽에 하프 드미니시 사운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 사운드가 나오는 약간 어기적 하는 코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보들이라고 꼭 다 100% 맞게 써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카피를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안에서 오류도 찾을 수 있고 잘못되어 있는 코드 해석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셔야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곡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 고음, 여자 고음 계산해서 가장 클라이막스 때 어떤 음이 쓰이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키를 설정해야겠다.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여성 곡을 쓸 땐 A 플랫 메이저를 써라. 남성을 쓸 땐 F를 써라. 이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멜로디에서 가장 중요한 음 근처로 어떤 화성이 만들어져야지 클라이막스가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체념이라는 곡 아시죠? 이런 곡입니다. 클라이막스의 어떤 점진적인 빌드업. 여자 곡인데 벌써 C4가 꽤 높은 음역대에서 클라이막스 부분이 시작하죠. 이 곡은 G 메이저로 선택해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서스4의 사운드 3도 계속 전타 이 멜로디의 형체들을 살려가고 있어요. 이런 텐션의 느낌들을 살려가는 방법은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지금 음역대 부분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가장 중점을 두는 코드의 하나의 이 음이 최고음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키를 설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키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보컬의 음색과 맞는가? 음색은 음역과 조금 다릅니다. 음역대는 피치를 낼 수 있는 가능성 문제면 그 가능성 내에서 어떤 톤이 나올 거냐라는 문제예요. 이 톤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가 여성 파트의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보보의 늦은 후회라는 곡이고 소찬이의 Tears라는 곡이에요. 예제 선정만 봐도 제가 몇 년생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네. 보보의 곡은 중저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 곡이에요. 알토보다 좀 더 낮은 딱 알토에 맞는 음역대의 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ears는 정말 찬란한 소프라노가 낼 수 있는 음역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악보의 덧줄 쓰임이 다르죠. 잠깐 보보의 늦은 후회를 보면 제가 중요한 음만 치고 있어요. 저작권에 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곡은 클라이막스에 가도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그렇게부터가 우리가 이제 클라이막스 사비라고 말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최고 음역대 한 번 딱 찍어주고 내려오죠. 저음역대에 포진되었던 verse 상행에서 올라가서 아까 체념이 갖고 있었던 것 한 장의도 정도 차이 나는 이선율과 클라이막스에서 둘 다 동일한 서스포 느낌을 쓰고 있습니다. 왜? 서스포 느낌이 가장 강렬하니까. 1도로 시작한다면 서스포로 그 가사의 긴장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저음역대 사운드 어떤지 보이시죠? 반면 소찬이의 Tears를 보면 일단 밑으로 그려지는 덧줄이 거의 없구나. 그리고 악보가 시원시원하게 5선지에 딱 맞게 돼 있구나 보입니다. 그런데 얘 잘 보면 이 곡 어렵나요? 쉽나요? 이 곡 제대로 부르면 항상 노래방에서 스타가 되는 곡이죠. 근데 악보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어떤가요? 아까 그대네요에서 성시경이 부른 솔이나 이 뒤로 가면 라플렛도 등장해요. 이 곡에 있었던 높은 음이나 이 곡에 있던 높은 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곡은 전반적으로 이 곡에 비해선 낮다라고도 느껴지는 정도예요. 근데 이 곡 남자가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남자가 이 곡 원키로 부르면 박수 받죠. 왜 그런다고 했죠? 여자는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로 소리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피아노에서 이렇게 불러서 남자가 이렇게 부르는 거랑 여자가 그 음색과 어떤 색채감으로 부르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이 곡을 불렀을 때 그 어떤 파워, 그 음색을 남자가 흉내내려면 남자는 이것보다 한 옥타브 위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악보의 차이 아시겠죠? 여자가 아까 기본적인 셋업에서 여성 고음 C로 잡아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도 정도라고 해서 백보 양보에서 E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얘는 벌써 이제 파, 있어, 솔.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C보다 완전호도 더 위로 소리가 나죠. 얘보다. 그래서 이 곡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음역대에 맞춰서 가장 고음을 잘 지를 수 있는 음을 선택하고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어떤 코드의 어떤 화성 부분을 딱 찍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제 곡 디자인을 했겠죠. 남자 파트입니다. 바람기역이에요. 나얼 노래입니다. 일단 악보만 한번 쓱 보시면 여기에 붙어있는 덧줄은 또 심이 다르죠. 아까 소찬이 곡 어려운 곡이었는데 고작 가장 높은 음이 솔 G5였다면 여기는 G5가 여기 있고 그 위로 라 플랫이면 라 플랫, B 플랫, C, D 플랫까지 올라가요. 말도 안 되게 높이 올라가죠. 네. 너무 높아서 치면서도 인상이 찡그려지는데 이거 소찬이가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가 부를 때는 얘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서 부르면 돼요. 음역대의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음색의 문제가 돼요. 남자가 소찬이 노래 부를 때 음역상 못 부를 일 전혀 없어요. 문제는 그 음색을 못 낸다라는 거예요. 으악 하는 그 음색을 내려면 남자는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로 소리를 내야 그 바람이 빠져나가는 음색이 그 여성들의 목소리처럼 난다라는 얘기예요. 남자가 부를 수 있는 아마 가장 고음 역대의 팝 음악일 겁니다. 물론 쉬주공 같은 아주 특별한 곡들은 빼고 이 정도 부를 수 있다면 굉장한 고음이겠죠. 지친 하루 같은 경우는 김필과 곽진원이 부르는데 둘이 가지고 있는 음색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에 진한 음색을 갖고 있는 김필이 부르는 부분과 맞죠? 김필이 그 사람이죠. 네, 아무튼 그 진한 음색이 파트가 부르는 부분과 아주 저음역대가 부르는 부분 한 곡 안에서 두 개의 음색이 등장합니다. 하고 덧줄이 많아서 읽기도 힘들어요. 라, 솔, 파, 미, 레.
이렇게 불러야겠죠. 음역 대상으로 남자가 잡으면 뭐 못 부를 건 없는 음색이겠지만 이 파트에서 이런 프레이즈를 아주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겠죠. 당연히 적으니까 이 곽진원의 목소리가 이렇게 멋있고 이제 시소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 가수한테 딱 맞는 그 음색을 낼 수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두 개의 음색의 대비. 분명히 이들을 위해 쓰여진 곡이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아마 나얼은 이제 본인이 직접 곡을 썼으니까 자신이 가장 잘 낼 수 있는 음역대, 가장 잘 나는 발음들을 이제 붙여서 음악을 만들었을 거고,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 윤종신에 나온 곡이니까 어떤 가수가 부를 거라는 걸 명확하게 셋업해 놓고 그 가수 음색에 맞춰서 곡을 썼겠죠. 사람에 맞춰 쓰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어떠한 가사로 어떤 곡을 만들지를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부를 것인가, 어떤 음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를 내줄 것인가, 그러면 그런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어떤 스케일을 사용할 것인가. 지친 하루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가스펠송이나 흑인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필들이 나죠. 하고 여기 G 할 때 B 플랫 둔 것도 약간 블루스 노트인데 실제 노래를 들으면 이 B 플랫이 명확하게 들리진 않아요. 근데 약간 글리산도 느낌으로 이런 밝은 톤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톤이다 라는 걸로 이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곡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따라서 어떤 스케일을 쓸 건지, 각 코드에 어떤 텐션들을 쓸 건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사가 모든 걸 컨트롤 하는 거예요. 가사에서부터 어떤 음악을 쓸 것인가, 그 음악을 쓴다면 어떤 코드에 어떤 사운드가 붙어야 되고, 이걸 부르는 사람한테 그 음색에 잘 어울릴 것인가, 모든 것들은 제 주장입니다. 가사에서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를 보면 아까 그래서 여기가 그곳이네,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버린 나라, 한국, 이제 이런 가사가 써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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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높은 음역대의 사운드를 계속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다고 해서 뮤지컬은 드라마틱해야 되니까 높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 팝 음악이 만들어내는 기승전결, 낮게 시작해서 조금씩 빌드업 해가는 그 기승전결의 템포랑 뮤지컬이라는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연출이 가지고 있는 빌드업의 템포가 다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클라이막스에서만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땅 하고 끝나는 곡도 얼마든지 뮤지컬에서는 연출적인 요소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알고 있으면 다채로운 방법으로 음악을 조절할 수 있겠죠. 팝 음악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음악은 항상 낮은 음역대에서 조용하게 시작해서 일정한 벌스 부분이 끝나면 브릿지 부분에서 이렇게만 가야 된다라는 섹션이 정해지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철저하게 가사 중심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런 방법, 그런 루틴 외에 새로운 전달 방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방식은 어떤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보컬 작편곡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어떤 용도와 목적의 곡인가 생각해 보시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녹음할 때 쓰는 곡인가, 뮤지컬처럼 라이브에서 부르는 곡인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김동률이 리플레이라는 곡 만들고 나서 라이브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건
들을 때 좋으라고 만든 노래여서 라이브로 부르려니까 되게 걱정되네요. 이렇게 하고 노래를 시작했다라고 누가 SNS에 써놓은 걸 봤어요. 용도와 목적이에요. 그 김동률의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들었을 때 좋으려고 만들어서 약간 멜로디를 뭐 어렵게 만들었겠죠. 어차피 스튜디오 레코딩은 몇 번씩 오버더빙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걸 막상 라이브라는 환경에서 부르려니까 걱정되더라. 이 말이 주는 느낌, 인사이트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어떤 것이 됐든 보컬 음악은 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사 전달이 중점이 돼야 되고,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우리가 스토리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그 스토리가 전달하는 이모션, 감성을 전달하는데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보컬 작편곡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제 아이디어, 테마예요. 그 최적의 방법을 어떻게 순서화 시켜보느냐. 가사 분석을 먼저 해라. 가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선율, 리듬, 화성,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리듬감, 프레이즈를 한번 점검해보고 누가 부를 것인가, 그 사람의 음역대가 어떤가, 음색이 어떠한가, 남자냐 여자냐 둘이 같이 부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인 화음 배치를 할 것인가, 각 가수들의 음역대는 낮은 중저음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고음역의 화려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극단적인 고음역과 극단적인 저음역들의 대조들, 얼마든지 음악을 빌드업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요. 꼭 이렇게 기승전결의 순서를 팝 음악처럼 따라갈 필요 없이 뮤지컬에서는, 혹은 이런 라이브 음악, 극 음악에서는 얼마든지 극의 드라마틱한 효과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었던 송폼, 클라이막스가 먼저 3번 나오고 벌스가 나온 다음에 음악 끝나고 간주가 한참 3분 진행된 다음에 다시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전혀 엉뚱한 곡도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